안녕하세요, 박준석입니다. 예, 대부분이 제 환자분이신데 이제 제가 평상시에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오늘 기회를 삼아서 이렇게 설명드리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췌장암에 대해서 먼저 보기보다는 췌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슬라이드는 대부분이 저희는 췌담도 학회가 있는데 췌장담도 학회라고 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그 췌장암의 날이 있습니다. 11월경에 그걸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018년도에 저희가 11월경에 강의했던 그 내용이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내용이어서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자세히 시간도 많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췌장이라는 거는 그 그리스어로 해서 이제 살이다. 전체가 다 살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만 생각했고 실제로 뭐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아니면 소화효소가 나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고 이 갈렌이라고 해서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해부하다 보니까 위 뒷부분에서 췌장이 약간 말랑말랑한 스폰지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쿠션 역할을 하고는 그런 기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이제 위치를 보게 되면 이게 위입니다. 그래서 위고 이게 간이고 제가 종종 C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보시면 췌장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갈고리 모양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갈고리 머리 모양, 머리 부분, 췌장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뒤쪽에 존재하게 되고 후복막강이라고 해서 복막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 뒤쪽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그쪽이 이제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통증이 생기는 게 후복막강에 이게 통증을 유발을 하게 돼서 등 쪽으로 뻗친 듯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머리 부분, 목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췌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췌간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고요. 주췌간이라고 해서 붉은 췌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췌간이라고 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다가 점점점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췌간, 주췌간 이렇게 있고 이게 담도가 만나서 같이 흘러나오는 12지장의 주유두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화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췌장액은 단백질 자체를 녹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액 그러니까 췌장 자체에서 한 95%는 췌장액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췌간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12지장을 통해 이제 하얀색, 투명한색 액체를 분비하게 되는데 그게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분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췌장염이 온다든지 아니면 췌장암 환자분들이 그 항암 치료 받고 이제 가실 때 어떻게 밥을 먹으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기름기 있는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분해 효소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통증을 조금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부룩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췌액은 하루에 1.5리터 정도가 많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아주 맑은 효소로 해서 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탄산수도 나트륨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액은 굉장히 강한 산이잖아요. 산인 12지장에 내려왔을 때 이런 그 물질을 같이 분배를 하면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5%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호르몬은 저희 대부분 췌장이 이제 이상 있는 분들은 당뇨가 있으세요. 왜냐면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양이 좀 떨어지고 글루카곤이라고 해서 저혈당이 생기면 간에 있는 그런 보존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당으로 바꾸는 그런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호르몬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나쁘면 어떤 병이 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췌장 질환의 중에 당뇨는 그 췌장이 꼭 나빠서 생긴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지만 췌장 자체의 문제로도 당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그리고 요즘에 뭐 각광받고 있는 낭종질환, 그래서 TV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췌장의 낭종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양성종양, 그러니까 진행하지 않는 그런 덩어리가 관찰될 수가 있고 이제 악성종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증상은 첫 번째는 복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췌장암 환자분들이 복통이 생기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복통은 사실은 처음부터 증상이 잘 발생하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 쪽으로 이렇게 뻗친 듯한 통증이 있으면서 명치 쪽에 통증이 있고, 이게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식욕부진이랑 전체적인 소화불량,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몸무게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 두부에 덩어리가 있을 경우는 아까 담도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지방변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췌장 효소가 나오면서 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변, 대변을 보시면 물 위에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좀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췌장암의 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서 좀 생소한 거는 이제 만성췌장염일 겁니다. 만성췌장염은 그 췌장이 급성 췌장염 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제 췌장 조직이 위축이 되고 복통이 생기고 당뇨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제 소화의 분비능이 떨어져가지고 지방변을 자꾸 보면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낭종질환도 마찬가지로 낭종질환은 크게 제가 환자분들에게 편하게 얘기할 땐 4가지 정도의 질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종류는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가성낭종은 저희가 이제 크게 걱정할 문제 없는 그런 염증성 질환에 의해 생기는 2차적인 변화고, 장애성 낭종 같은 경우도 악성으로 거의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액성 낭종이라든지 유두상 점액종양 같은 경우는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관찰을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양성종양은 저희가 신경내분비종이라든지 아니면 가성 유두상 교행낭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양성낭종이라 하지만 1에서 2% 정도는 악성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수술적인 절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종양은 이제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 검사의 종류는 혈액 검사부터 영상 검사, 아마 대부분 이런 검사를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아밀라제, 리파제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췌장암을 보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CA19-9 역시 이게 발생한다고 해서 올라가 있다고 해서 췌장암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는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병의 진행의 경과를 따져볼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효소들이고요. 영상검사가 주된 검사들이 되죠. 그래서 복부 초음파, CT, MRI, 또 열혈선 동화성 췌관 조영술, 그리고 초음파 내시경 등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초음파 내시경이랑 이제 ERCP 때문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밀라제는 사실은 췌장에서만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침샘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소장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 있다 해서 꼭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올라가 있을 때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서 복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된 췌장효소의 대표적인 효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파제는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고 췌장에 좀 더 이게 정밀합니다. 그래서 아밀라제만 검사하는 것보다는 리파제가 같이 검사했을 때 급성 췌장염 진단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CA19-9는 췌장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게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그 췌장암 환자분 중에서 이렇게 수치가 상승했던 분들은 치료 후에 저희가 이게 수치가 좀 떨어지면 치료에 반응이 좀 있구나, 아니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혹시 재발한 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CA19-9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로 췌장을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위를 싸고 있는 위 안에 있는 공기라든지 아니면 췌장의 미부는 저기 그 비장 뒷부분에 존재하고 있고 후복강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췌장 머리 부분 정도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검사하기 어렵고, 사실 초음파에서 뭔가가 보인다고 해서 CT를 찍는다든지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로는 하고는 있지만 정밀하지는 않은 검사입니다. CT는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데, 췌장은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위치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12지장입니다. 12지장과 췌장의 모양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악성 종양이라든지 췌간이 늘어나 있다든지 그런 모양을 보면서 이제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MRI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거고요. MRI는 저희가 낭성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전이를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역행성 췌장관 조영술을 이제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분도 있고, 또 안 해야 되는 분도 있는데,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대부분 췌장에 악성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염증성 질환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게 췌간입니다. 췌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영제를 넣었을 때 갑자기 한 부분이 끊긴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췌장을 막고 있는 덩어리를 의심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내시경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수술적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12지장 유두부, 흘러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3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관을 통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내시경은 이제 기계 끝에, 내시경 끝에 풍선이랑 초음파를 달아가지고 이 췌장을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민감도나 뭐 특이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병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MRI에 거의 피척할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무월합니다. 그래서 또 가격 면에서 굉장히 좀 더 쌀 수가 있고,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를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췌장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좀 알고 가셔야지 나중에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복강에 위치하는 장기이고 소화액과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당뇨도 생길 수가 있고,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췌장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췌장 검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상 검사를 주로 하게 되고, 혈액 검사를 부가적으로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뭐 파바로티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스웨이지, 김주승, 전부 다 췌장에 발생한 악성 종양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지만 유명인들이고, 또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지만 완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이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경기가 너무 많이 진행해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췌장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통이라든지 황달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 증상을 잘 유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무게가 많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소화불량이 심해서 오셔서 검사하셨을 때 경기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췌장암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조기 검진이긴 하지만 췌장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남자는 5명 중에 2명 정도가 암이 발생을 하고, 또 여자는 3명 중에 1명 정도가 암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이제 흔한 암은 이렇게 보시면 뭐 남자는 위암, 뭐 폐암, 대장암 이런 것들로 있을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암들, 이제 고형암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췌장암 보게 되면은 발생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췌장암이 또 발생을 할 때도 나이가 고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적인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좀 젊은 분들이면은 좀 어려운 수술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또 아주 독한 약이라도 써보고 이렇게 할 텐데, 연세가 고령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독한 약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유병률이 낮지만 생존율도 굉장히 낮은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약제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요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이라는 거는 췌장에 이제 주로 발생한 선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분비 세포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선암, 그러니까 암 종류 중에 신경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종류의 암은 제외하고 선암을 주로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제 낭종성 종양의 내분비 종양은 제외하고 췌장암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선암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종류는 이제 췌장암의 종류 순서입니다. 종류, 위험 요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췌장의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 중에 낭종성 췌장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래에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건강검진 같은 거 CT 많이 찍으시니까 찍고 오셔가지고 낭종 질환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본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성 낭성종양이라든지 아니면 고형 가유두성 종양 같은 경우는 악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특히 장애성 낭성종양 같은 경우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벌집 모양 같이 작은 물주머니들이 잔뜩 모여있는 양상이면 안심하고 지켜봐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좀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췌관과 연결성이 있는 그런 점액종양 같은 경우는 악성 종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약 40%에서 60%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절제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췌장 종양, 그러니까 췌장암 말고 악성 췌장 종양은 췌관 선암종, 그리고 선방세포암종, 신경내분비 종양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셋 다 수술입니다. 그래서 치료 자체가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치료 후에 하게 되는 항암 치료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성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장애성 낭종 같은 경우는 작은 낭종들이 잔뜩 모여있는 소견을 보게 되고 여성에게서 잘 발생을 하지만 악성 종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고형 가유두성 종양 같은 경우는 덩어리인데 이게 덩어리가 점점점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안쪽에 꼭 물주머니가 녹아가지고 물주머니같이 보이는 소견입니다. 주로 젊은 사람한테 발생하게 되고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긴 하지만 악성 종양의 유병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점액성 낭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데 보게 되면 췌관과 연결되어 있는 점액성 낭종 이렇게 큼지막한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는 이게 그 췌관 내 유두상 점액종양, 그러니까 췌관과 연결성을 보이는 점액종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점액성 낭종 같은 경우도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는 크기를 보고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췌장 종양 같은 경우는 췌관 선암종 그리고 선방세포암종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췌관 선암종은 이제 췌장 종양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 선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대장 용종 같은 거 제거하잖아요. 대장 용종하게 되면 그 대장을 싸고 있는 점막이 그 선종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세포가 자라서 암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선방세포암종 같은 경우는 그 외분비 종양, 그러니까 다른 이 선암과는 다른 세포가 자라는 그런 암종인데 결과적으로는 예후가 둘 다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내분비 암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백해무익한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그 췌장암을 발생하는데 약 2배에서 5배 정도 위험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자 중에 이제 담배 외에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반드시 중단하고 음주도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금연을 한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지 정상 사람과 같은 그런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췌장암의 사실은 원인보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당뇨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만성 췌장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염이 자꾸 반복되면서 췌장 자체에 모양의 변화가 생기면 단단하고 석회화가 생기고 췌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염증이 반복되니까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 그 외에 이제 조절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직계 가족 중에 사실은 한 분이라도 췌장암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고 약 유전적인 영향은 10%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두 분 정도가 연속 생긴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는 주기적인 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고, 다만 젊은 나이에 직계 가족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게 나이 드셔가지고 생길 수 있는 병이어서 젊은 나이에 발생했을 경우는 꼭 가족도 같이 한번 검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음주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가족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흡연과 음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만,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지는 않고요. 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과다 열량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이제 채소류라든지 비타민을 먹으면 조금 빈도가 낮출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용매 같은 것들이 좀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이제 그 그림으로 잘 나왔는데 복통이 발생하게 되고 황달이 생길 수가 있고 체중이 빠지고 당뇨가 생기고 식이가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달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그 췌장 모양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나시겠지만 담도가 흘러나오는 게 췌장 머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이 췌장 머리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황달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 중에서 종종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췌장암인데 황달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면 아주 초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췌장 꼬리에 생길 경우는 담도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병기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췌장암의 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췌장암의 이제 많은 부분이 췌장 두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 종양 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는 CA19-9나 CEA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아주 올라가 있다 해서 진단율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암이 의심되는 분들, CT 같은 데서 의심되는 분들이 이 수치의 상승이 보이면 좀 더 악성 종양에 가깝다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단 툴은 아닙니다. 영상 검사는 초음파, CT 스캔, MRI, ERCP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조직 검사 이렇게 받은 분들 계시죠?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조직을 얻게 됩니다. 후복강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옛날에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배 앞쪽에 있으면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얻는데 장막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배로부터 뚫게 되면 굉장히 깊은 바늘을 찔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늘을 통해서 암세포들이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치료 후에 악성 종양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조직 검사 없이 그냥 수술을 막 갔습니다. 그래서 막상 수술했더니 암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도 사실은 암일 경우에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갔었는데, 최근에는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이런 위험성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에서는 이제 황달을 포함한 간 수치의 상승, 그리고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혈액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하고 이런 상승이 있을 경우에 췌장 두부에 이제 악성 종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상 검사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약간 까맣죠?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췌장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약간 까맣습니다. 이제 그 췌장에 종양이 있으면 대부분 종양이 검게 보입니다. 초음파의 투과력이 좀 더 떨어져가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소견을 보고 종양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봐가지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있다 할 수도 있고 없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CT를 시행하게 되죠. CT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땡그랗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정상적인 췌장의 모양은 한 이 정도의 밝기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까만 부분, 이렇게 악성 종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췌장 목 쪽에 있는 그런 악성 종양이고요. 이거는 췌장의 몸통 쪽에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이건 MRI입니다. 그래서 CT나 뭐 MRI를 시행을 하게 되면 모양에 대해서, 성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실제로 MRI를 찍게 되면 이게 물로 만들어진 덩어리냐 아니면 단단한 덩어리냐 이런 걸 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MRI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RCP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 은사님은 얘기하실 때 그림자를 보고 온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엑스레이를 보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이게 위랑 12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도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고 췌장이 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다고 가상의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 강선이라든지 조영제를 넣어서 위치를 확인을 하고 막힌 부분에서 판단하는 건데, 여기 끝에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이 밑에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췌장에 있는 이쪽 부분에 덩어리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악성 종양에 대해서 진단하게 되는 그런 툴입니다. 조직 검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검사 내시경 초음파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담도예요. 총단관 그 앞에서 보셨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막고 있는 뭔가 덩어리가 있고, 이 덩어리가 지금 아마 이쯤에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의심이 됩니다. 총단관 내려오는 길에 이 부분을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걸 진행하는 거죠. PET-CT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PET-CT를 찍으면 건강검진도 막 찍는 분이 있고, 찍은 모든 암이 다 나오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PET-CT는 어느 정도 그 전이 유무를 판단을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염증성 질환이라는 감별이 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악성 종양이 있는 분일 때 저희가 PET-CT를 찍어가지고 다른 데 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일반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뭐 아무 때나 PET-CT를 찍어가지고 악성 종양이 나타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PET-CT 왜 안 찍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 없고 나서 악성 종양이 진단이 되고 나면 PET-CT를 찍어보고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결정합니다. 전이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PET-CT를 찍어보면 펫은 우리 몸에 쓰는 그 당을 많이 쓰는 그런 조직이 밝게 나타나는 그런 기계이거든요. 그래서 악성 종양은 몸에 있는 에너지를 대부분 뺏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보다 훨씬 더 잘 악성 종양이 있는 게 의심이 되죠. 그리고 뭐 전이 유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간을 보게 되면 잘 보이지가 않지만 봤을 땐 전이가 있는 걸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한 덩어리를 바늘 찔러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한 3번 정도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조직을 바탕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췌장암의 병기입니다. 대부분 흔히 얘기할 때 1, 2, 3, 4기 이렇게 했는데 4기입니다 하면 안 좋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췌장의 병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연기에 대해서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이게 그 관내, 췌관 내에 그냥 일부만 이렇게 암이 나왔을 때 저희가 연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보게 됐는데 각각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cm, 2cm, 4cm, 5cm인데 1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cm 정도의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2기부터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1A, 그 1기는 1A기와 1B기로 구분하게 됩니다. 췌장암 1기는. 그래서 2cm 정도의 미만의 크기가 췌장 안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1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인 절제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되고, 절제를 했을 때 완치를 기대하고 저희가 또 추가적인 항암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B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2cm보다는 좀 크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장기에 침범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cm 미만의 이런 4cm 미만의 덩어리가 있고 대신에 췌장 안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1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췌장을 이렇게 도려내는 거기 때문에 췌장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이 A기 같은 경우는 그 췌장 크기와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췌장 외에 다른 기관에 침범이 있을 경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2장을 침범했죠. 그래서 12장이라든지 담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장기에 침범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2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보다 임파선, 주변에는 이렇게 임파선들이 있는데 임파선들의 침범이 있을 경우에 2B기, 2B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2B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는 병기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때까지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병기 임파선의 침유는 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수술한 조건에서 봤을 때 임파선을 한 16개 정도 떼거든요. 떼서 봤을 때 그 부분에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나서 아 이거는 2기다 아니면 1기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수술하신 분들에게서 병기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3기부터는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의 침범도 있지만 주로 여기에 이제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 있는데 그 장의 한 3분의 2 정도를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을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환자분에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좀 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줄여가지고 한번 잘라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굵은 혈관 침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이제 사기인데, 사기는 다른 장기에 침범이 있을 경우 주로 췌장에서 가장 흔하게 침범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 그래서 간 쪽이라든지 아니면 복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장기에 원격 장기죠. 원격 장기에 전이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그걸 사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췌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일단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그다음 대증 치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제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췌장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치적인 수술, 처음에 왔을 때 수술을 딱 뗄 수 있는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욕부진과 몸무게 감소로 오신 분이 많아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치적 수술을 가능한 사람은 굉장히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자분이 그냥 우연히 다른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병기 한 2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근치적인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국한된 경우에 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기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지만 2기부터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몇몇 환자분한테는 설명을 드렸지만 췌장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을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리죠. 재발을 굉장히 잘하고 50% 이상 넓게는 재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다른 암들 뭐 대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저희가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하죠. 정상 조직을 같이 떼요. 이게 그 덩어리만 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 같이 떼가지고 아주 그냥 주변에 번진 게 없게끔 깨끗하게 떼는데 대부분이 그런 마진을 잡을 때 넓게는 5cm까지 잡는 경우도 있고 뭐 짧게는 1cm 정도 잡아서 정상적인 조직을 같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췌장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길이 자체가 12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제를 할 때 저희가 뭐 2cm, 3cm의 그런 안전한 그런 마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1mm에서 2mm 이렇게 확보하고 절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으로 번져 있는 경우가 꽤 있고, 따라서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흔히 뭐 말씀드릴 때 뭐 좀 다지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주변으로 약간 번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수술장에서 저희가 다 확인하지만 깨끗하게 자른 걸 확인하지만 주변으로 번져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내과 의사니까 수술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수술만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위풀 수술이라는 게 있고, 위풀 수술은 저희가 위의 일부랑 그리고 그 12장을 같이 절제를 하고 나중에 문합을 하고 췌장도 절제를 한 다음에 남은 부분을 이제 공장에 문합을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소화가 좀 잘 안 되더라 해서 유문 보존 췌장 최 12장 절제술이라고 해서 유문을 남겨놓고 다른 걸 끌어와서 이렇게 문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췌장을 아예 다 절제를 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만성 췌장으로 췌장이 거의 없을 경우에 덩어리가 있으면 췌장을 당연히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위부 췌장 절제술 같은 경우는 꼬리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만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죠. 대신에 비장도 같이 절제합니다. 비장도 혈관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이제 암세포를 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세포를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도 약으로 컨트롤하죠. 그래서 췌장 암세포도 약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지 않게끔 있는 건 좀 죽여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해 볼 수가 있고 수술이 힘들 경우는 물론 하게 되고요. 수술 남아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한 6사이클 정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조항암 치료는 수술 후에 치료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럴 경우는 아주 센 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고식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수술해보고자 해서 제가 병기를 약간 조금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약물치료를 하는 거고요. 고식적 항암요법은 수술적인 치료가 안 되는 분들에게서 조절하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요법은 예전부터 많이 쓰던 게 이제 5FU라고 해서 흔하게 쓰던 그런 약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사 맞은 분들 중에 펄피리녹스라는 걸 맞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섞여 있는 약제입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이 약제에 대한 그런 합병증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액이 섞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젬사이타이빈은 이제 예전에는 유일하게 췌장에 효과 있는 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젬사이타빈을 베이스로 해서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젬사이타빈에 아브락산이라는 다른 약을 섞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풀피리녹스를 하다가 반응이 좀 안 되면 다시 약을 써본다든지 해서 약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탈세바라는 약을 같이 드리기도 하고요. 표적 치료제를. 그래서 이게 탈세바라 부르는 얼로티늄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 치료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표적 치료를 하는 게 췌장 암만 표적 치료하는 게 아니고 폐암에도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 치료하는 약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알부민 바인드 파크리탁셀이라고 해서 이게 아브락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섞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폴피리녹스라는 약이죠. 보시다시피 약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한 4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약제를 썼더니 생존이 연장되는 게 확실하게 여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치료하실 때 이제 폴피리녹스를 1차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다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는 약제를 좀 바꿔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약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오셨지만 맞다 보면은 자꾸 이제 백혈구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백혈구를 이제 올리는 약제가 있어요. 이제 골수를 자극해서 백혈구를 나오게 하는 약제가 있는데 그 주사를 맞고 주사를 이제 항암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와가지고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증상치료에 보게 되면 대부분 황달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부역구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화도 안 되는 증상이 있고 소화 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드세요. 그래서 황달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ERCP를 해서 스텐트 이렇게 금속관을 이렇게 안에 넣어드리게 됩니다. 아니면 플라스틱관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배액을 만들면서 소화를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스텐트가 많이 좋아져서 여기서 항암제가 나오는 스텐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임상시험 도중이고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추후에라도 해볼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거 만드는데도 저희가 참여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추후에 더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할 경우는 저희가 이게 아까 장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굵은 혈관이라고 하는데, 굵은 혈관을 싸고 있는 이런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이 다발위에서 발생해서 췌장암의 통증이 심하게 되면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마취시킵니다. 주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목통이 없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 안 계신 것 같은데, 제 환자분 중에서도 목통이 조절이 이제 약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병기에 따라서 뭐 1기, 2기는 수술, 수술 후의 항암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방사선 치료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 조금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환자분 중에 방사선 치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게 십이지장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다가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오신 분 종종 계신데, 어쩔 수 없게 생기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텐트 삽입을 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게 되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조금 병기가 좀 좋아지면 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통증 조절 유선으로 하고, 그리고 컨디션이 좋은 분들은 저희가 또 약물 치료를 하면서 병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췌장암이 진단되면 처음에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예요. 몇 달 살 수 있나요? 몇 년 살 수 있나요? 제 환자분 중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내 나이가 75살인데 80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통계적인 내용은 나왔지만 이 통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은 점점 사람에 따라서 개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 약제가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따라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치료해가면서 어떻게 병기가 바뀌는지, 또 어떻게 점점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의사랑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할 내용이지, 그냥 뭐 몇 기기 때문에 몇 개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의사도 무책임하고 환자 본인도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췌장암 예방은 사실은 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인자를 조금 피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드시지 마시고 흡연을 안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비타민제를 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귤류라든지 이런 곡물류 이런 거 드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너무 익힌 그런 고기라든지 가공육 같은 거 드시면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그냥 이렇게 튀기지 않아서 이렇게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족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가족에서 이제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뭐 유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빨리 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 이제 강황이 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환자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예방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 얘기를 하시고, 이거는 저희 췌장 담도 학회에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본인만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한 질환으로 다니시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경험도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불편한 증상 있으면 같이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